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소식일 텐데요. 최근 양국의 휴전협정이 연달아 결렬되면서 러시아의 제국건설 야심과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현재 전황은 어떠한지, 또 군사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먼저 한 해 국방비는 우크라이나 43억 달러, 러시아는 458억 달러로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양측 모두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 중후반대로서 경제력 또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력 차이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규군 20만, 경찰, 경비대 등의 비정규군은 10만, 예비군은 90만 명을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정규군 90만, 비정규군 55만, 예비군은 무려 200만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수가 4,300만 명, 러시아의 인구수가 1억 4,600만 명인 것을 보아도 인구수 대비 군 병력은 러시아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양국의 화력 차이를 보겠습니다. 육군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장갑차 약 3,300대, 야포 1,800문, 대전차 무기 500여 대,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각각 약 90여 기 보유 중이고 러시아의 경우 장갑차 약 15,900대, 야포 4,800여 문, 대전차 무기 530여 대, 지대공 미사일 1,500여 대, 지대지 미사일 150여 기 가량 보유 중으로 러시아 화력이 압도적입니다. 해군의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큰데요. 우크라이나는 잠수함이나 구축함과 같은 전략 무기는 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호위함 한 척에 고속전과 같은 연안 전투함 12척, 상륙함 2척, 기뢰전함 한 척이 전부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핵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51척, 항공모함 1척, 순양함 4척, 구축함 11척, 호위함 16척, 초계함 및 고속정 129척, 상륙함 49척, 기뢰전함 42척을 보유 중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 또한 보면 우크라이나 전투기 187대, 헬기 46대, 러시아는 전투기 1846대, 헬기 8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항공기 성능 또한 러시아가 월등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핵탄두 6200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크라이나는 핵탄두가 없으며 종합적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순위를 매기는 기구인 GF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40여 개 국가 중 군사력 22위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의외로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주고 있고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은 두 국가의 모든 전력이 동시에 서로 맞붙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병력은 예비군까지 총 300만 명이 넘는데 침공 개시일로부터 20여일이 지나는 현 시점에 투입된 러시아 병력은 현역만 투입되었기에 약 20만 명가량밖에 안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예비군을 포함한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 모두가 결사항전을 하고 있죠. 또한 러시아는 영토가 광활하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전시작전뿐만 아니라 평시 안보 유지를 위한 임무도 해야 되는데 해군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있는 흑해로 이동하게 되면 타 지역에 전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총 군사력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전투 중인 전력 차이는 그 정도까진 크진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현재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규모는 매우 큰데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 계산 착오입니다. 푸틴은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차 부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배치시켰으며 우크라이나를 길어봤자 3일 이내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군 보급품들도 거기에 맞추어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땅 북부의 절반은 겨울에는 꽁꽁 얼어있는 땅이지만 봄이 오면 녹아서 질척거리는 땅입니다. 이게 러시아 전차 부대의 이동을 방해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개전 초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전쟁이 점점 도심에서 숨어 싸우는 시가전, 게릴라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한들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의 교환비는 방어하는 쪽이 더 유리해집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쟁 비용은 하루 30조 원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의 절반가량을 매일 녹여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작게 수립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오만함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러시아 징집병에 의하면 침공 당시 병사들에게 명확한 작전 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훈련하러 가는 것이라 속이고 갔다든지, 자신들도 진짜 이렇게 전쟁 전방에서 민간인들까지 공격하도록 시킬 줄은 몰랐다고 증언합니다. 당연히 러시아 본인들이 이길 것이라는 자만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부의 작전 의도가 최전방 창급 부대의 병사까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미국 전 유럽 특수작전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도 현재 전황 지도를 보았을 때 러시아 군대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와는 다르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겠다라는 작전의 중심이 되는 핵심 계획은 보이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 지역 저 지역 막 공격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공군 전력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만 많이 가지고 있을 뿐 그것을 운용할 때 필요한 군수 물자라든지 공대지 미사일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라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이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공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을 장악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 제공권 장악이 개전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현대전의 국룰인데,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 치고는 생각보다 허술한 전략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요인은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 가입국은 아니기 때문에 서방국들이 직접적인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천억 원의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 전차를 단숨에 격파하는 엔로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성녀의 요술봉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발당 1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 대당 수십억이 넘는 전차 뚜껑을 따버리며 기적의 교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용군들도 벌써 2만여 명 가까이 지원하여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권법에 의거하여 의용군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간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금지하여 돈줄을 끊어버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여 러시아는 현재 국가 디폴트 상황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국 내 푸틴을 향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점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에 맞서 싸우더라도 자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례로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전 세계 1위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주둔하여 지난 20여 년간 국가 재건을 위해 힘썼지만 정작 아프가니스탄 자국민들의 의지가 없어서 탈레반에게 장악당한 사례가 있듯 자국민의 국가 수호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몇몇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랑 우리나라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 보유량이 세계 3위의 군사 강대국이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 핵을 포기하고 군사력도 감축시킨 결과 주위 강대국인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북한은 이런 선례를 통해 앞으로도 절대 핵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점점 더 힘든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워낙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된다고 하지만, 죽자고 달라들면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한들 서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법 등을 통해 군사 외교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제 아무리 러시아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라고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온갖 제재를 당하고 지탄을 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전쟁을 이긴다 한들 본인들도 막심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외교력, 주변 동맹국들과의 관계 또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욱더 자유진영 국가들과 동맹을 굳건하게 하여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